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완전 거짓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럴싸한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포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안녕하세요. 저는 흐름의 과학인 유체역학을 연구하고 이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과학책을 쓰고 있는 작가 송현수입니다. 일단 수백 톤 나가는 쇳덩어리가 어떻게 뜰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고 유체역학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아직도 비행기를 탈 때는 창가 쪽에 앉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서 밖을 보면서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너무나 저도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항공기 설계자들도 본인들이 항공기를 만들고서 저렇게 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뜨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비행기가 나는 모습은 1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한테 좀 신기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나는 사실을 과학자들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복잡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해도 많이 있었고 한데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에서 비행기가 나는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속도가 빠르면은 압력이 낮고 반대로 속도가 느리면 압력이 높다라는 베르누이 방정식인데요. 이거 자체는 물리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비행기 날개를 보면은 위쪽은 좀 볼록하고 아래쪽은 좀 평평한 게 설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설명을 할 때 비행기 날개 위쪽을 갈 때는 공기 흐름이 빠르고 아래쪽을 갈 때는 느리다. 왜냐면은 여기서 출발한 공기가 끝 지점에서는 동시에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위쪽은 거리가 머니까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나려면 위쪽은 빠르게 가야 하고 아래쪽은 천천히 가도 되겠죠. 일단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위쪽은 빠르다 보니까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압력이 낮고 아래쪽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압력이 높습니다.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쪽으로 힘이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양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동시 통과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출발한 공기가 비행기 날개에서 갈라져서 끝 지점에 도달할 때 동시에 만난다는 전제 자체가 일단 틀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동시 통과 이론과 상관없이 비행기 날개 단면의 위쪽과 아래쪽 길이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속력의 차이도 몇 퍼센트 차이 안 난다는 얘기고, 압력도 양력이 아주 살짝 생길 수 있지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로 수백 톤 나가는 비행기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증거로 배면 비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만 나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은 고개를 할 때 거꾸로 완전 배를 위로 하늘로 향해서 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에는 비행기 날개도 뒤집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잘 날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베르누이 정리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베르누이 정리로 비행기가 나는 걸 설명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기는 과연 어떻게 뜨는 것이냐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비행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 비행기를 뜨게 하는 양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물체는 중력이 작용을 하죠. 세 번째는 추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항공기가 제트 엔진으로 뒤쪽으로 강하게 공기를 내뿜으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추력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추력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으면 공기 저항이 있겠죠. 공기 저항력, 그거를 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로 뜨는 힘, 양력, 아래로 가라는 힘, 중력, 앞으로 나아가는 힘, 추력,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 힘, 항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켓은 날개가 없는데도 수직 비행을 하죠. 강력한 추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우리가 농담 삼아서 자유의 여신상에도 제트 엔진을 달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가 물론 있으면 훨씬 더 잘 날겠지만 강력한 추력이 있으면은 쭉 출발을 해서 비행이라고 하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하늘을 난 다음에 땅으로 떨어지겠죠. 추력이 있으면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포뮬러 1 자동차 경기를 가끔 보다 보면은 그 속도가 300km 이상 되거든요. 시속 300km 넘는데 가끔 사고 영상을 보면은 자동차가 쭉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 하늘로 향해서 살짝 뜨면서 뒤집히는, 그러니까 공중을 거의 날듯이 하는 사고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력이 강하면은 어느 정도의 양력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력과 양력은 뭐 별개이긴 하지만 마치 한 팀처럼 같이 움직이는 요소고요. 중력과 항력은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위로
위로 뜨는 것을 막는 중력과 항력이 또 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뮬러1 자동차는 빠르게 가다 보니까 추력이 강하다 보니까 공기가 밑으로 살짝만 들어가도 그대로 들뜨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비행기 날개 모양을 거꾸로 뒤집어서 그 다음에 포뮬러 자동차 뒤쪽에 답니다. 그거를 이제 뒷날개라고 스포일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는 위로 떠야겠지만 포뮬러1 자동차는 아래로 눌러주는 힘, 다운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달게 됩니다. 그러면 접지력이 높아져서 코너링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떠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바퀴가 바닥을 굴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땅에 어느 정도는 접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들뜨지 않도록 다운포스로 눌러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추력이 양력을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데요. 그거의 하나의 증거가 바로 느린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비행기는 대략적으로 시속 800km 이상으로 다닙니다. 만약에 양력과 추력이 별개라면은 그냥 하늘에 천천히 나는 비행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제자리에 떠 있는 비행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추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력이 존재합니다.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 상승할 수도 있고 천천히 운행할 수도 있죠. 양력을 받는 방식이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대부분 크죠. 헬리콥터처럼 작은 비행기는 사실 없습니다. 반대로 헬리콥터도 굉장히 작고 비행기만큼 큰 헬리콥터는 없습니다. 방식이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가 양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추력인데 추력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늘로 뜰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늘로 뜨기 위해서는 바로 비행기 날개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받음각이라고 하는데요. 자,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쭉 가면 빠른 속도로 가면은 공기가 이 날개 밑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뜨는 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날개 각도를 그럼 몇 도로 할 것이냐?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90도로 날개를 세운다. 그러면 위로 뜨는 힘은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항력, 공기 저항만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반대로 아예 수평으로 한다. 그러면은 공기 저항은 거의 없는 대신에 위로 뜨는 힘을 받기가 힘들겠죠. 결국에는 최적의 각도가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10도 정도를 기본으로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떠야 되기 때문에 양력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0도로 해서 그 밑에 공기가 치고 들어가서 뜰 수 있는 양력을 확보하고요. 비행기가 하늘 위에 뜬 다음에는 큰 양력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뜰 때만큼이 큰 양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각도를 살짝 줄여서 비행기가 운항할 때는 대략 2도에서 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합니다. 최대 15도가 넘지 않도록 이 각도를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런 원리로 인해서 비행기가 이제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베르누이 정리가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베르누이에 의해서 약간 더 위로 상승하는 양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비행기가 뜬다라고 얘기하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왜 설명을 하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았나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위쪽은 공기가 속도가 빠르고 압력이 낮고 아래쪽은 공기가 느리고 그만큼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양력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만 설명하면 좋은데 그 양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뜨는 원리가 베르누이다. 베르누이를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수를 둔 게 계속 큰 검토 없이 전해져 내려와서 이런 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완전 거짓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럴싸한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포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까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아마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름철에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위험할 수 있다. 그게 9시 뉴스에도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뭐 저체온증이 걸린다 혹은 뭐 호흡곤란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름철에 선풍기를 튼다고 해서 방 안이 온도가 뭐 20도 이상일 텐데 그게 아무리 몸으로 직접적으로 온다고 해서 저체온증을 걸릴 확률은 사실 거의 없겠죠. 그리고 호흡도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이 온다고 해서 산소가 더 많이 공급이 되면 됐지 유체역학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에어컨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주무신 분들이 많았고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심장마비가 걸린다. 그러면 그 원인을 범인이 없으니까 선풍기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뭔가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항공기와 전투기의 목적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항공기는 많은 인원을 운송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 큰 거를 띄우기 위해서는 양력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날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양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한 거고요. 전투기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운송할 필요가 없고 소수 인원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력을 적게 받도록 굉장히 날렵한 모양의 날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비행을 해야 되고 연료 소비도 최소화해야 되고 기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되겠죠. 물론 빠르면 좋겠지만 전투기에 비해서 기동성은 조금 떨어져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버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투기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 민첩한 기동이 가능해야 되고 연료 소비가 많고 효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렵한 모양의 스포츠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날개뿐만 아니라 몸통 자체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항공기는 굉장히 둔하게 생겼죠. 그 대신에 안쪽에 적재 공간이 넓습니다. 전투기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도록 굉장히 뾰족하게 설계되어 있고 적재 공간이 넓진 않습니다. 어차피 소수 인원만 탈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날개 모양의 차이에 따라서 소음 차이도 있겠지만 일단 속도가 다릅니다. 전투기 속도가 항공기에 비해서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소음 차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지금의 자전거 하면은 뭐 일상적으로 많이 타지만 사실 그 당시 자전거가 $100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전거가 대략 $100 정도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100년도 더 전에 $100의 자전거니까 그 당시 한 달치 월급에 가까웠고 자전거가 굉장히 최신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어느 날 독일의 항공산업의 개척자라고 하는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분이 항공사고로 죽었어요. 글라이더를 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서 자전거가 아니라 비행기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자전거 만들 때는 일단은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습관과 어떤 연구 태도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 때도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형을 잘 맞춰야 된다. 이걸 맞추지 못하면은 그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지금의 비행기와 원리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날 때 중요한 게 추진력과 받음각이라고 하는 날개 각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걸 최적화해서 양력을 형성한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현재의 비행기는 위쪽이 이렇게 불룩하고 아래쪽이 날렵한 이런 모양의 비행기 날개라면은 그 당시에는 그냥 평평한 천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자였겠죠. 그때는 굉장히 얇은 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르누이 원리에 의한 양력의 상승 효과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대신에 추진력과 받음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는 지금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겠죠. 제트 엔진이 없이 단순한 동력 장치를 달고 있었으니까 추진력이 약하다 보니까 멀리 날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행의 결과가 12초 동안 36m를 날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라이트 형제가 첫 번째 비행을 한 거는 아마 대부분이 알고 있을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비행이 아니라 동력 기계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든 최초의 사람입니다. 오토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나 그 전에도 글라이더 형태, 동력 장치 없이 그냥 새 날개 흉내를 내서 비행한 경우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동력 장치를 이용해서 날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이트 형제가 실험 자체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리고 이건 날개 모양이 잘못됐나 하고서 날개를 모양을 좀 바꾸겠죠. 각도도 바꾸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 실험하고 두 번째 실험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 날개 고쳐야 되고 뭐 다칠 수도 있고. 근데 라이트 형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날라서 공기와 마주치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고정돼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상대적인 속도는 동일하니까. 그래서 날개를 고정시켜 놓고 반대편에서 커다란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쏘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풍동, 영어로 윈드 터널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실험의 용이성은 훨씬 간단하겠죠.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렇게 하고서 한번 날개가 받는 힘을 계산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날개 종류도 계속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비행을 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무려 38종의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풍동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된 날개를 찾아낸 거죠. 일단은 우리가 비행을 한다고 하면은 새를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는 새처럼 날갯짓을 하지 않고 그냥 쭉 날아가고 있죠. 새들은 이제 날갯짓을 하는데 그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작은 새들, 벌새나 참새나 이런 작은 새들은 하늘 날 때 굉장히 빠르게 파닥거립니다. 그런데 독수리나 이런 커다란 새들은 어떤가요? 나는 거 보면은 가끔 날갯짓을 한두 번 하고서 날개를 편 상태에서 활공을 합니다. 중간 정도 되는 새가 있다면은 뭐 기러기나 이런 새들
새들이 있다면은 작은 새와 큰 새의 중간 정도만큼의 날갯짓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은 새들은 그 공중에 떠 있기 위해서 굉장히 파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양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커다란 새들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듯이 커다란 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력을 많이 받고 파닥거리지 않고 한두 번 날갯짓으로만으로 천천히 날 수가 있죠. 제 생각에는 진화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커다란 새들은 주로 잡아먹히는 입장보다는 잡아먹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유유히 날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몸체가 작은 새들은 잡아먹힐 확률이 높다 보니까 항상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고 방향 전환도 빠르게 했죠. 우리가 파리 잡으려고 하면 잡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는데 바로 날갯짓을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커다란 새들은 날갯짓보다는 활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날고 작은 새들은 생존을 위해서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날갯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비행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큰 비행기는 커다란 새를 흉내내서 날갯짓을 하지 않고 커다란 날개를 만드는 거고요. 반면에 소소형 비행체, 소소형 드론을 만든다. 그런 것들은 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만들어도 받는 양력이 작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초소형 비행체에 있어서는 날갯짓을 해서 작은 새들이 날갯짓을 흉내내서 초소형 비행체를 만들고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항공기 속도가 대략 800km에서 1000km 정도 되고요. 음속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른 1224km 정도 되고 우리는 그걸 마하 1이라고 합니다. 아마 초음속 전투기 이런 거 기사 보실 때 마하 몇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 음속을 기준으로 해서 음속과 같을 때 마하 1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 KF-21 같은 경우가 2023년도에 마하 1.05 음속보다 더 빠르게 돌파해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총알 같은 경우가 음속보다 2배 되는 마하 2라고 보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음속 전투기 기록이 마하 3 정도 됩니다. 마하 3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빠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계산을 한다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6분 정도면 돌파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초음속 전투기가 현재까지 개발된 인류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쟁 과정에서 비행 기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전쟁에 있어서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비행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전투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방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초음속 전투기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꾸준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가능합니다. 제트 엔진이 끊임없이 많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비행기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빠르게 가지 않냐? 이거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차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요즘에 KTX까지 굉장히 속도에 있어서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비행기 속도는 의외로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 예시도 있습니다. 1976년도에 콩코드라는 비행기가 취항했습니다. 그때 속도가 마하 2입니다. 지금의 비행기보다 거의 2배 이상 빠른 비행기가 1976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런던을 3시간 반 만에 이동을 했는데 현재는 7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느려진 게 좀 이상하죠. 76년도에 3시간 반 만에 가는데 왜 지금은 7시간이나 걸리냐. 이때는 저 콩코드 비행기가 무조건 최고 속도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객도 100명밖에 태우지 못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가야 되다 보니까 연료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승객은 적고 연료 소모가 많다 보니까 항공료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무려 15배, 일반 비행기보다 15배 더 비싸다고 하고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음속 폭음이라고 해서 굉장한 굉음이 들렸다고 해요. 빠르게 가는 건 좋은데 나머지 부작용들, 비용적인 것들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들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콩코드 비행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려 그래도 37년간 유지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전에 이제 사업을 없앴어야 되는데 콩코드를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손절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 용어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콩코드 오류라고 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커서 중간에 손실이 발생해도 끊지 못한 것들을 콩코드 오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는 사실 빠르게 가는 게 최고의 목적이라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더 빠른 비행이 가능한데 항공업이라는 게 사실 비즈니스고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공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기술력과는 별개로 비즈니스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돈이 되냐 되지 않느냐를 항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비슷한 예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1980년대 우주 왕복선입니다. 그 당시에도 40년 전에도 우주 왕복선이 굉장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1969년도에 인류가 달에 갔는데 그 이후로 가지 않고 있죠. 그 이유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얻는 게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업 쪽에서는 지금 더 빠르게 비행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 혹은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 2.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스위스 항공에서 개발한 게 비행기에 에어로샤크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비행기 표면이 보통은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그런데 상어 피부 표면처럼 굉장히 울퉁불퉁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돌기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리블렛을 부착을 시키면은 공기 저항이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공기 저항을 줄여서 연료 소모를 덜 쓰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부착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소수 케이스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속 폭음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라는 거는 공기의 떨림입니다. 공기 중에 압력의 작은 변화가 파동처럼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그게 좀 극대화된 걸 찾아보면 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열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소닉붐, 음속 폭음의 한 가지 예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가 초음속 비행을 할 때 발생하는 폭발음을 소닉붐이라고 하고 그것들이 이제 지상에서도 들리는 경우가 있죠. 초음속 비행을 하다 보면은 앞쪽에서 공기 밀도가 점점 급격하게 압축이 됩니다. 천천히 날아가면은 소리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앞쪽에서 점점 공기가 압축돼서 불안정한 상태에 도달하다가 그게 참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거죠. 공기가 순식간에 팽창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지상에서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는 도심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뿐만 아니라 충격파가 전달되기 때문에 1968년도에는 소련에서 이걸 무기화하기도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M25 프로젝트라고 해서 너무 먼 높이에서 날면은 사실은 충격파가 전달돼도 그 과정에서 이제 손실이 생기니까 지상에서 30에서 50m 높이로 날면서 소닉붐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전쟁할 때 적국에 그러면은 상대방이 고막이 찢어지거나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아이디어 단계에서 종료가 됐고요. 실제로는 뭐 엔진 성능을 더 개발해야 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굉장히 낮은 데서 하면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전해지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충분히 훼손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